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아렌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제가 겪은 임상영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한국에서 약 이름은 대부분 영어고 약 상품명도 영어를 그냥 한글로 쓴 경우를 많이 보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소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상이랑 발음이 다른 경우를 꽤 보고 있고 유튜브에 확인해보면 미국식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발음이랑 훨씬 가까운 것 같아서 뭐가 다른지 포인트들을 남겨보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OET를 공부하면서 내가 쓰는 거랑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국식인가? 라고 느낀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데 실제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호주나 영국도 비슷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 임상영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약 이름 발음입니다. 한국에서 세팔로스포린계 약물들, 그러니까 세프탁심, 세프트리악손 이런 약들은 제가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세프탁심, 세프트리악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를 거라 생각했는데 앞에 C를 K처럼 발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케프탁심 이런 식으로요.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많이 쓰고 듣다 보니까 쉽게 익숙해졌어요.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 알파벳 E를 단모음일 때 E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처음 이 발음의 차이를 느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오클랜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였어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계속 치킨 뭐라 하는 거예요. 공항인 걸 생각하면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앞뒤 문맥까지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게 체크인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체크인의 알파벳 E를 E로 발음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던 거죠. 뒤에 러기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체크인 러기지에 대한 거란 걸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임상에서도 엄청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겪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차지를 본 날이었어요. 제 부서는 차지가 다음 근무자 전체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앞에서 인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는 애가 어떤 약을 써야 하니까 그거를 약국문 닫기 전에 미리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약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한 3번은 다시 물어봤고 결국에 저는 못 알아듣고 다른 간호사가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약인가 싶어가지고 대체 무슨 약이지? 하고 조금 남아서 보니까 그게 메로페넴이더라고요. 그 발음을 메로피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심지어 한국에서 진짜 많이 썼던 약인데도요. 예상으로는 카바페넴 계열 중에 무슨 페넴으로 끝나는 약들은 다 그렇게 발음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리면 부끄럽기도 하고 얼른 익숙해지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표현은 MBM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Nil by mouth, 즉 입으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한국의 MPO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기 전에 OET를 공부했으니까 MPO 대신 MBM을 쓴다는 거는 이미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캣코스 실습할 때까지는 이게 잘 입에 안 붙고 잘 안 써졌는데 병원 일하면서 많이 쓰니까 그때서야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부서에 미국에서 이직한 간호사와 인계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환자가 내일 시술이라 MPO 몇 시부터 한다고 이야기하려다가 여기 말로는 MBM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미국식 용어를 많이 쓰니까 나도 MPO가 편해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팅도 말도 MBM을 더 많이 쓰니까 이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간호사들이 아예 MPO에 대한 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오약의 피오는 여기서도 그대로 쓰고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사 nil이 붙은 거니까 MPO 자체를 아예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들었을 때 뭐라고? 라고 다시 묻거나 알아듣는데 약간 몇 초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MBM을 쓰는 게 여기서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할 표현은 OT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OT의 의미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줄임말에 대한 뉴질랜드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대부분 병원에서 OT가 뭘 의미하냐면 Operating 또는 Operation Theater의 줄임말로 수술실을 의미해요.
때로는 수술실을 그냥 theater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뒤에 룸을 붙여서 OR이라고 많이 하다 보니 이 단어가 꽤 새롭더라고요.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호사 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theater가 부서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대체 어디 일자리지 했다가 나중에 제 경력으로는 절대 갈 일이 없는 데라는 걸 알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혹시 뉴질랜드나 호주 쪽 생각하시는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단어 차이 잘 알아두시면 구직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OT라는 줄임말은 다른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한국에서 쓰듯이 오리엔테이션이나 오버타임의 줄임말로 쓰기도 하고 특히 저는 소아과라서 미니스트리 오브 칠드런의 공식 명칭인 오랑가 타마리키의 줄임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록을 보면은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소아과라서 아동학대 의심 케이스를 많이 보고 만약에 환자가 이런 케이스로 입원하면 원칙적으로 미니스트리 오브 칠드런이 오랑가 타마리키가 같이 개입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계획에도 들어가는데 의사가 메디컬 플랜에 뭐가 의심이 돼가지고 OT에서 마취하고 검사나 시술한다고 쓰고 OT의 플랜을 기다린다 이렇게 다 써버리면 문맥으로 앞에 OT는 수술실을 말하는 OT구나 뒤에 OT는 오랑가 타마리키를 말하는 OT구나 이런 식으로 줄임말이 다른 뜻인 걸 알아서 이해해야 하니까 왜 여기는 줄임말에 대해 따로 정리를 안 할까? 이게 문화 차이인 걸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일할 때는 병원에서 어떤 줄임말은 써도 되고 어떤 줄임말은 공식 기록에 쓰는 걸 피해서 한 줄임말이 2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이다가 의사소통 오류가 나는 거를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여기는 영어가 기본 언어니까 다들 알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따로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신기합니다. 네 번째는 의사를 구분하는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대학병원 근무 경험만 있어가지고 그때 보통 어떻게 불렀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과를 선택하기 전에 1년간 인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를 선택하면 전공의가 돼가지고 레지던트로 수련을 하고요.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의가 되어 대학병원에 남으면 펠로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다가 교수로 임용돼가지고 남으면 이제 영어로는 프로페서라고 많이 썼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뉴질랜드에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먼저 뉴질랜드에서 의료팀의 가장 막내는 인턴이 아니라 하우스 오피서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의 인턴은 대부분 진료팀을 보조하는 역할이라 과에 따라 회진도 같이 안 돌고 전반적으로 치료계획 결정에서 역할이 미미한 느낌인데 뉴질랜드의 하우스 오피서는 더 역할이 큽니다. 병동에서 혼자 회진 돌고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면 먼저 와서 확인하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바꿀지도 생각해봐요. 다만 이렇게 바뀐 플랜들은 꼭 다른 윈년차와 상의한 후에 확정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도 않고요. 전공하는 과 선택 전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인턴이랑 같은데 솔직히 하는 역할을 보면 한국의 인턴보다는 훨씬 더 진료팀 내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마다 바뀌던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년은 의무로 하우스 오피서를 해야지 의사로 등록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려면 최소 2년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첫 해에 주니어 하우스 오피서, 두 번째 해에 시니어 하우스 오피서라고 불리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전공하는 과에 따라서는 첫 1년이나 2년에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어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꼭 2년만 하우스 오피서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피서라고 해서 한국 인턴처럼 꼭 의대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아닐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과를 정하고 수련하는 의사. 한국에서 레지던트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레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4년 수련을 하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페셜티, 그러니까 전공하는 영역에 따라서 꼭 4년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공을 택하고 수련하는 레지스트라들은 좀 애매하거나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면 혼자 메디컬 플랜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정권이 하우스 오피서보다 훨씬 넓은 거죠. 제가 일하는 부서가 소아내과 파트랑 소아 준중환자실을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데 준중환자실에서는 기본 노티를 소아내과 쪽에게 하는 경우 하우스 오피서를 건너뛰고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해요. 그리고 밤 당직은 하우스 오피서가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소아과만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밤에는 당직자가 무조건 레지스트라 이상만 있더라고요. 이 레지스트라의 또 다른 이름은 RMO입니다.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의 줄임말인데 사실 이게 더 정식 용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파업 안내문을 보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레지던트라는 말과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은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직책이고 한국에서는 교수와 같습니다. 프로페서라고 안 불러요. 중간에 뭐가 빠졌는데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문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고 그냥 특정 과의 전문성을 획득한 의사를 총칭하는 말이라 이거는 개인 병원을 차리는 사람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펠로우 같은 개념을 따로 부르는 말은 여기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제가 일하는 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라 다음은 컨설턴트고요. SMO라고도 하는데 이건 시니어 메디컬 오피서 또는 스페셜리스트 메디컬 오피서를 줄인 거래요. 저는 거의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아마 정식 문서에서는 SMO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레지스트라보다는 RMO를 쓰던 것처럼요. 어쨌든 생각보다 한국에서 쓰는 의사를 부르는 단어들이 영어지만 뉴질랜드에서 쓰는 영어는 또 다르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 의사를 했으니까 간호사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다 널스라 가지고 기본은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EN과 RN으로 널스의 스콥,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 따라 구분은 있는데 제가 일하는 부서에는 EN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RN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대신 각 근무의 간호사를 총괄하는 간호사, 한국에서는 차지 간호사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뉴질랜드도 비슷한데 여기는 널스 인 차지라고 많이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닉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차지 널스라는 말 자체도 꽤 씁니다. 이제 병동 전체를 관리하는 수간호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널스 매니저 또는 차지나 클리니컬 널스 매니저를 줄인 CNM이라 불러요. 그냥 널스 매니저가 더 편하긴 한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차지 널스 매니저가 공식 명칭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CNS인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나 코디네이터 같은 직책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간호사 직책도 뉴질랜드에는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간호사는 아니지만 알면 좋은 다른 직책들을 어떤 영어로 지칭하는지 소개해볼까 해요. 한국에서 병동의 여러 잡무를 도와주시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하스피탈 에이드가 합니다. 이곳의 시스템을 다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뭐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물건을 채워주시거나 기타 다른 일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송요원, 한국에서는 보통 그분들이 환자 이송만 하시는데 여기서의 이송요원, 그러니까 orderly는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검체 이송, 피딩 펌프나 약 배달 등 다양한 물건도 옮겨주십니다. 이분들은 진짜 병원의 웬만한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고 어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다 옮겨주시니까요. 그 외에 자주 접하는 다른 직책들은 영양사인 다이에티션, 물리치료사인 피지오테라피스트, 작업치료사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언어치료사인 스피치 랭귀지 테라피스트 등이 있는데 이 영어명들은 사실 한국에서도 그냥 쓰는 영어여가지고 추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질랜드 임상 영어를 좀 소개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처음 실습할 때 간호사 선생님들 인계를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했고 캐코스 하면서도 처음에 실습 시작할 때 못 알아들었다가 역시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때서야 들리더라고요. 지금 병동에서는 경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나름 적응하는 데 시간은 훨씬 적게 걸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안 잘리고 계속 일하는 거 보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저희 부끄러운 에피소드 같은 일이 없이 다 한 발 더 앞서서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더 편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